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고의로 퍼뜨리면 최고 사형이다. 가짜뉴스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중국의 한 북부 지역의 법원이 실제로 발표한 공지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는 악마라고 하더니 악마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비상한 각오인가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거면 왜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느냐 이러는 거죠. 하지만 남 탓해봐야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속보가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확진자 4명 추가됐습니다. 밤사이에 4명이 추가돼서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번 확진자, 15번 확진자의 가족인 40대 한국 여성 이렇게 돼 있고요. 21번 확진자는요, 6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50대 한국 여성. 이제 3차 감염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 확진자는요, 태국을 다녀왔죠. 16번 확진자의 가족인 40대 남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확진자는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50대 중국 여성입니다. 속보는 사실 좋은 걸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완치된 분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거의 개발됐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속보 한번 전해드렸고요. 속보는요, 계속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신면 1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제3국 감염 비상이다. 대학 최대 4주 개강 연기. 대학마다 2주 보통 했고요. 4주까지 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온 2명 확진받았습니다. 제3국 감염이 거의 명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일본, 태국 이어 중국 박 감염 본격적으로 나타났고요. 교육부는요, 중국 유학생 많은 대학에 개강을 좀 연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고했고요. 대학 쪽 대부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 성북 40개 이상 학교 휴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중국만 막다가 또 뚫린 제3국 감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체계는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뭔가를 막는 데 치중을 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왔습니다. 싱가포르 함께 다녀온 30대 2명 확진 판결 받았다. 그리고 태국 여행을 다녀온 어떤 분도 지금 확진. 그리고 그 가족분들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명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 입국자 검역 비상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넘겨주세요. 광주 모녀 환자 270여 명 접촉했다. 그렇습니다. 태국을 다녀온 16번 확진자, 딸 간호를 했어요. 귀국한 뒤에. 그리고 딸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입니다. 그리고요, 방금 속보 보셨지만 남편도 지금 확진을 받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딸을 간호하는 상황에 확진된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장소가 병원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발 제2의 메르스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6번 환자, 18번 환자인 딸 8일간 간병을 했고요. 메르스 때 감염자 13%가 의료진, 사스 때 베이징 병원에서 집단 감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지금 들리게 되는 겁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사실 환자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잖아요. 17번 환자, 19번과 싱가포르 동행 역시 같은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 얘기군요. 여기 보시면 얼굴 사진 있죠? 38살, 이른바 백인 오바마라고 불린답니다. 전문직, 경영 컨설턴트도 했고요. 학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또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름이 부티지지, 거센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아이오와 코커스, 이른바 첫 번째로 우리로 치면 경선이 시작된 곳인데 여기서 깜짝 1위를 했습니다. 쟁쟁한 정치인들을 제끼고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성소수자입니다.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엄친아 공부 잘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포드 이렇게 대학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연설의 달인이다. 그래서 38세 백인 오바마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돌풍입니다, 지금요.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께서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지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면요. 중국 박도 문제. 그렇습니다. 중국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제3국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황교안 일병 구하기. 이 영화 제목과 비슷하잖아요. 앞에 이름만 다르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를 두고요. 당내에서 굳이 거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찢긴 연설문.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대변인실 분실. 뭔가 검찰, 법무부 얘기에 분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점차 확산되고 있죠. 확진자가 23명으로 밤사이에 4명이 늘었습니다. 좀 수그러들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확진, 사망, 연일 급증. 사망자는요, 하루마다 수십 명, 50명 이상 단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확진자는 수백 명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요. 수백 명대도 있고, 어떨 때는 몇천 명 단위로도 갑자기 늘어납니다. 중퇴 3,200명, 이미 통제불능 상태 아니냐, 이런 걱정을 담은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꺾일 기미가 없는 신종 코로나, 중국 칭화대 AI 연구팀 이달 말 중국 확진자 6만 명 정점, 그리고 16일이 고비 아닌가. 일단 중국 내에서는 이렇습니다만은요, 다른 국가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인 거다.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요. 이제서야 야생동물 거래 금지, 시진핑 통치체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 야생동물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걸 한 겁니까? 이게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요. 왜 그럴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콩, 중국 방문자 전체 8일부터 무조건 2주 격리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민의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12번, 16번, 17번 감염자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됩니다. 갔는데 그럼 일단 뭔가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중국에 안 갔다 왔네 하며 퇴짜를 받았답니다. 왜냐면요. 16번, 17번은 중국 간 게 아니라 제3국이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특히 16번 환자는요. 병원에서 약간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된다. 그래서 검사 의뢰서를 냈지만 보건당국은 중국 안 다녀오셨으니까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방역망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방문, 이상 증상, 2가지 지침 기계적으로만 해석했다. 조기 확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당국 인력의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검진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키트의 제한도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굉장히 사실은요. 아쉬움이 묻어난 대목이 이곳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번 환자 설 연휴 대구 본가 처가 방문, 그다음에 KTX SRT 탔다. 17번 환자 지금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확진이 된 걸로 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를 좀 봐주십시오. 16번 환자 태국에서 귀국을 했죠. 태국 여행. 그리고 17번 환자는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16번 환자의 이동 경로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일단 1월 19일 무안공항으로 귀국을 하죠. 그리고 위에 자택을 갔다가 다른 곳을 방문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병원에 한 차례 가죠. 그리고 전남대병원 가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입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자택에 무안에서 나주, 광주 이 정도 지금 동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선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좀 주의도 하시고 어떤 조치도 취하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17번째 환자 이동 경로를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1월 24일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2번은요. 서울역 푸드코트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KTX 뭐 이런 걸로 이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자택 여기입니다. 구리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일로 보시면 쭉 뭐 병원도 가고 뭐 그 인근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9번이 돼 있죠. 9번은요. 5선 광나루역 이마트 24 뭐 이런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요. 정부에서 지금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좀 걱정이 되시고 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설명과 대책을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306명이 파악되었습니다. 딸 1명이 확진되어 18번째 환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가족들과 태국 여행 후에 입국하였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딸의 간병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지내셨으며 간병을 하는 중에는 외출을 거의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입원 병실과 외래를 오가며 본인의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인 내용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의대 외래 교수이신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제3국 감염이 이 정도면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데 집중돼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이 체계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언제쯤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집중적으로 그걸 하면서 지금 뭐 싱가포르나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뭐 다 감시할 수 없지만은 그 고질시켜가지고 바로 자기가 증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중국에 오는 사람들이랑 접촉을 했거나 그런 경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서 자가 신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자진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자진 신고. 자, 그럼 일단 지금 제3국 감염 경우는 태국과 싱가포르는 거의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태국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따로 공항에 별도의 게이트도 쓰고 이러고 있는데 혹시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입국하시는 분도 그럴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이제 그 인적 자원하고 그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키트 나오는 것도 키트가 굉장히 모자라서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열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새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데 그 폐렴, 고열이 없으면서도 폐렴이 생기는 게 많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 열은 없지만은 기침을 하면서 폐렴이 있다 할 경우에는 거의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8.5도, 뭐 39도가 안 넘더라도 그럴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요, 중국 쪽에 주의하다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가 나오니까 제3국에 갈 경우에도 이게 감염 위험이 있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제3국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통보가 우리나라께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렇죠. 이번에 그 16, 18번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 연락이 안 왔으면 모를 뻔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호 국가 간에 일본에서 또 이제 크루즈에서 또 10명 더 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디에서 폭탄이 지뢰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강력 체제를 갖다가 그 모든 국가를 다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증상이 없더라도 기침을 하고 뭐 사진 찍을 때 폐렴이 있다 하는 경우 아니면 발열 있으면서 기침을 하거나 또 한 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화기류도 와요. 예. 열이 나면서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픈 경우 또 중국 다니면 할 경우에도 바로바로 신고해서 검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7일부터는 또 우리가 예. 그 50개 병동에서 이제 저 키트가 나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바로바로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 사실은 귀국 이후에 딸을 간호하다가 딸도 지금 뭐 확진 판결 받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입원했던 딸을 간호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병원 내 감염 뭐 이런 걸 걱정하는데 사실 병원 안에는 면역이 약한 환자분들이 많아서 더 걱정 아닙니까, 지금? 네, 저 걱정인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 전염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접촉 감염이 더 강하고 공기 감염이 좀 적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이를 뭐 기침을 했다, 뭐 가래가 나왔다 한 게 지금 요새 우리가 히터 틀잖아요. 예. 그 히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공조기로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 감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히터로 들어가면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뜨거우면 많이 죽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전체를 다시 한번 다 감시해서 그 코호트 감시라고 그러거든요. 집단 감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터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기 중에서 잠시라도 어떻게 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그 비물이 나가서 여기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만약 살아있게 되면은 원래 바이러스가 좀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금방 죽어버리는데 그럴 경우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역을 하면서 그 히터 그쪽도 다 같이 방역을 하고 그 병원 안에 있는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고령일수록 잘 생기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집중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여기서 잠시 저희가 기사 좀 몇 건 소개하고 전화 인터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2번 환자 격리 13일 만에 완치 퇴원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1번 환자도 곧 퇴원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진 재감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완치가 된 겁니다. 지금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역시 뭔가 좀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 성공했다. 치료제 백신 개발 착수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상용화에는 최소 1년이 걸릴 거다. 이건 좀 아쉽네요. 좀 빨리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지금요. 유전자 정보 공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승남 교수님 다시 연결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여보세요? 예, 이 교수님.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 기사했는데 하나는 완치 사례가 나왔다는 건데요. 지금 2번 환자가 완치가 됐고 1번 환자도 지금 완치 직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2번 환자의 경우는 어떤 치료 그리고 어떤 약을 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쓰는 약은 하나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라고 그래서 인터페론이라고 있어요. 그 인터페론이 B형이나 C형 간염한테 쓰는 환자인데 그래서 몸속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 하나고요. 하나는 우리가 HIV 면역력 결핍 환자에 쓰는 칼레트라는 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환자한테 그 칼레트라나 인터페론이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은 써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200명이고 300명에서 거기서 한 90% 좋아져야지 우리가 좋아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 중국에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쓰는데 거기서 다 낫질 않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써서 완치가 된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완치가 되고 이건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네요,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할 때 우리가 매스 때려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비교해서 한쪽은 이걸 쓰고 한쪽은 안 쓸 사람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냥 써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쓸 게 없기 때문에 확진된 게. 치료제가 없으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약을 쓰고 있는데 그게 통한 건지 아닌지는 100% 모르겠다. 이거네요, 지금요, 그럼. 네, 바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HIV 그 약 쓰는 거, 그 염기 코드하고 이 바이러스 코드 약간은 일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에 써서 어떤 사람은 듣는 것 같아서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론 같은 경우 그냥 면역력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소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분리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갖다 분리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 자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염기설이라고 해서 염기설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어떤 약에 듣나 안 듣나를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백신도 만들 수가 있고 치료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백신을 만들려면 시간이 한 1년 걸려요. 왜냐면은 백신이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 실험하고 사람 실험을 거쳐야 되고요. 치료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치료제도 해서 동물 실험, 사람 실험을 거쳐서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약들이 저기 외국 가서 많이 이제 뭐 임상 1, 2상, 3상 하다가 굉장히 다 망가진 게 많잖아요. 추천을 못하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 실험, 인체 실험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빨라도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뭔가 희소식이긴 하지만 시간은 더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말씀하세요. 예, 다행인 게 근데 여러 군데서 다 하기 때문에 국가 여러 군데 뭐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빨리 되면 빨리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국에서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어딘가는 좀 더 빨리 하는 것도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많은 분들 거의 매일 착용하시는데 사실 마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숫자가 쓰인 보건용 마스크도 있고요. 일반 마스크도 있는데 꼭 이 숫자가 높고 쓰여 있는 이걸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높고 KF 뭐 94개 올라가서 그 많이 막는데 그거는 특히 환자가 있는 사람이나 자가 격리하는 사람 가족들은 꼭 그걸 써야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꼭 그걸 쓰지 않고 우리가 일단은 비말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나가게 일반 마스크라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마스크도 못 구한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재미있는데 제주도에서 그 페이퍼 타월 가지고 이렇게 못 만드니까 고무줄 엮어서 만들어서 나눠주더라고 봉사자들이. 그거라도 하게 되면 일단 입으로 들어온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호소하시는 분 많은데 그냥 면 마스크 정 안 되면 페이퍼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입을 막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 신종 코로나 관련 기사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정부의 이전 태도에 대한 어떤 정부가 그동안 취한 모습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묻어난 대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부 중국의 마스크 200만 장, 처음에는요, 무슨 300만 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중국에 마스크를 많이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뭐가 바뀌었어요. 여론 악화에 수송편만 제공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중국 유학생 모임에서 마련한 것이다. 외교부에선 당시 민관 협력, 처음에는요, 정부가 300만 개를 주는 것 같이 얘기가 나왔다가 중간에 이게 민관 협력에다 나왔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거는 민간에서 알아서 구한 거고 정부는 이렇게 보내주는 거 정도만 지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얘기가 또 정치권에 회자되니까 가짜 뉴스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상황이 좀 됐어요. 외교부에선 당시 민관 협력이라고 표현했고요. 생색냈다가 마스크 동네에다 발 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마스크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와 그 이틀 뒤에 외교부가 보도자료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 및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얘기만 들으면 하여튼 민간과 협력해 정부가 적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서 하는 거는 수송기 편만 제공했다. 수송편만 제공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 날짜별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월 28일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 등 중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게다가 갑니다.
마스크 가격이 막 뜁니다. 그러자 이런 비판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중국에 줄 게 어디 있다고 지금 우리도 급한데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30일 외교부입니다. 민간이 협력한다라고 강조한다. 민간이 협력한다. 그리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 지속됩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기가. 그러자 복지부의 해명. 의료용품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마련. 정부는 이를 잘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처음에 나온 300만 개 얘기를 막 하니까 마스크 지원은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일이다. 가짜 뉴스 찾아야 된다. 뭔 300만 개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혼란이 있었어요. 윤영걸 전 대표님.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신종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직한 정부거든요. 지금 중국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확산되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있어요. 여러 가지 감추다가 일이 자꾸 커지는 거죠. 이번 일도 보면은 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사실 별일 아닌 걸로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마스크하고 해서 300만 개 공급한다. 또 그 다음 며칠 후에는 또 외교부 장관이 또 뭐 300만 개 중국에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할 때만 해도 뭐 그건 중국이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거 당연하다. 여기서는 뭐 공식적으로 200만 개입니다. 일단 그렇죠. 200만 개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파동이 났어요. 그래서 마스크 값이 지금 한 군데에서는 10배 이상 또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황교안 저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거 우리나라도 부족한데 이거 300만 개 보내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초지정을 발표한 거예요. 그 자초지정은 뭐냐? 지난달 25일 이 신종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우한대 총동문회장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세계 각국의 동문들을 모았대요. 간부들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대요. 우리 학교 공부한 우한 쪽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손을 못 쓰고 있다. 그럼 세계적으로 좀 성금도 모으고 좀 마스크 좀 모으자. 뭐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마침 우리 창고에 150만 개가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많고 해도 우한에 지금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송편이 없으니까 정부에다 물어봤나 봐요. 지금 우한에 계신 교포들을 전세기 띄워서 하는데 그 편으로 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할 때 좀 그런 것도 좀 밝혔으면 좋은데. 상세하게 안 하고. 그거는 싹 빼고. 정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일단 굉장히 중국에 뭔가 선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처음에는요. 그 민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정부랑 손잡고 이렇게 한다는 미담 소개를 했으면 참 좋은 기사인데 그건 쏙 빼고 정부가 한 것처럼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초지정 여론이 악화되니까 지금에서야 5일날 보건복지부가 300만 장이 아니라 뭐 200만 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제일 큰 대책은 이 관료주의가 아니라 이 진짜 솔직한 거. 정확한 정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마스크를 워낙 많이 사재기하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거 주시하겠다. 그리고 뭐 쉽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것도 좀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가게에 가면 마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걸려있는 마스크는 너무 비싸더군요, 지금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역시 신종 코로나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세요.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사진을 일부 좀 크게 좀 실었습니다. 이게 데어 슈피겔이라고 독일의 잡지입니다. 시사주간 잡지인데 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잡지를 이렇게 놨습니다. 빨간색 뭔가 방호복을 입고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면요. 빨간색, 일부러 빨간색 한 것 같아요. 빨간색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쓰면요. 뭔가 중국에 대한 차별, 뭔가 편견 이런 게 좀 확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서구 언론들이 다루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시죠. 스멀스멀 번지는 동양인 혐오, 유엔, 낙인 찍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요 단순히 중국인에 대한 어떤 비난과 차별을 넘어서 동양인 전체
한국 분도 이런 일 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답니다. 확진자 늘수록 제노포비아 늘어. 제노포비아는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뉴욕, 베를린 등서 이딴 혐오 범죄, 슈피겔지 표지 논란, 중국이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주민 변호사. 네. 어떤 한국 분들 이렇게 보도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요. 길에 가다가, 이게 외국 얘기입니다. 길에 그렇죠. 가다가 보면 한국 분들한테도 코로나 바이러스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뭐 카메라를 들여서 찍고 뭐 이런답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런 분들이 박주민 변호사를 찾아와서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라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국내냐 아니면 외국이냐. 예. 특히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한 16개국, 뭐 미국도 예. 마찬가지고요. 인종차별법이 존재합니다. 인종차별을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한테 예. 개고기 먹으라 했던 그 다른 팬이 있습니다. 예.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8주 징역형. 받고 뭐 경기장 출입 못하게 그럼 지금 만들었는데 이런 사태도 사실은 시작할 수 가능합니다. 있겠네요. 그 해당 법이 있는 예. 나라는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 차별법, 남녀 예. 평등 뭐 고용법 이런 것들에서는 처벌이 가능한데 예. 인종 관련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성립하는데 인종적인 부분을 해서 처벌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 우리나라에서 때문에. 저런 일이 있으면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법이 그렇죠. 미비한데. 개인적으로 뭔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된다면 그건 가능한데요. 근데 인종적인 부분이고 혐오 발언이다 이럴 때는 처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글쎄요, 뭐 외국 가서 하는 거하고 우리는 좀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요. 이런 사례가 그냥 일부에서 조금만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전 세계 공동체입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다 퍼집니다. 전 세계로. 지금 보시죠. 확산되는 거. 유럽 지역을 이거 지금 가고 있어요. 벌써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럼 거기는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럼 그때는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낙인 찍기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소장 비공개에 참여연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결정으로 이른바 울산 선거 뭐 개입 의혹인데 그 공소장 비공개됐죠. 자, 그리고요. 검찰청 내에 법무부 대변인 문실이 오늘 문을 엽니다. 이해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송철호 당선은 청와대 총괄기획 의혹 확산 막으려 무리수를 둔 듯하다. 지금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장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요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요약본만 준 거예요. 요약본 갖고는 충분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일고 있어요. 추 장관 총선 영향 차단 이후에 공소장 비공개 초강수 감행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일부 참모 반대했지만 장관이 정치적 부당 감내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이 됐어요. 자, 진중권 교수 요즘에 엄청나게 지금 뭐 포화를 쏟아붓고 있죠. 참여정부 성취한 건데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 공소장 공개거든요. 참여정부 성취 무로 돌리려고 한다. 그리고요. 시민단체 참여연대 비공개 사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궁색하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시죠. 자, 또 비판의 근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법무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그 당시에 공개가 됐던 공소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탄핵 사유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 그때는 공소장 내용 그렇게 잘 활용하고 얘기하더니 왜 지금 이 순간 또 이러는 거냐. 이런 비판입니다. 노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자리 잡은 공개 관행을 깼다. 이번엔 무죄 추정 위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럼 달라진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공소장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에는요, 공소장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비공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 취재를 통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제출된 그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재진 교수님, 추미애 장관이 잘못된 관행이라 그래서 이 공소장 모의고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이게 참여정부 때 시작이 된 건데 그럼 그때 잘못된 관행이 시작됐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이번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아마 볼 것입니다. 더군다나 왜 이 공소장을 갖다가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혹이 확산되는 동기를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도 더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진 교수님께서는 괜히 긁어부스럼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형사사건 우리 이제 이번에 법무부에서 법무부 훈령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71쪽 분량을 3쪽으로 요약해서 제출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법률에 따르면 그 세 4조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의 외교라든지 그러니까 기밀사항이 아닌 경우. 그렇죠. 그럼 뭐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기밀사항이 누출이 돼서 국가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결국 규정보다 위의 상위 법률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위반한 것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적용했던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관련된 것조차도 이게 피의 사실 공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돼서 피의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실제로 이게 이미 기소가 돼서 공소장이 이제 제출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도 5월에 노무현 정부 시절 즉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됐고 그 이후로부터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주 유일하게 계속돼서 연속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참여연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적인 요건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와 같은 궤를 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책에도 이율 배반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또 정권 입장에서 이게 올바른 정책이고 올바른 제도인가. 특히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 서비스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법무행정의 서비스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연속적인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법무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성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더 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사실 그 공소장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가 다수가 들어가 있다. 그 내용이 왜 지금 하필 이 공소장부터 비공개 조치를 취한 건가? 이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공개했던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사안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검찰의 수사에 관련된 방향성 그리고 목적이 일단은 조금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생각하다시피 다 알려졌다시피 지금 이 사건이 울산에 있다가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이첩돼서 갑자기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지금 나와 있는 건 공소장입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그러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들을 또 언론이 또 그대로 받아서 정치적인 함의를 담아가지고 또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장 자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선거 전에 이렇게 유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 관련해서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실을 명쾌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는 달리 다른 잣대가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알아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추미애 장관이 장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생각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담은 그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믿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고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이제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또 공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요. 자, 이 공소장 비공개됐지만요. 언론 통해서 그냥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취재합니다. 그리고요. 향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면 재판에서 또 공개가 됩니다. 그 공소 사실들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공소장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청와대 8개 조직 송철호 시장 만들기 총동원이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에 적시. 조국, 김기현 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았다. 임종석 등 윗선 수사 전망. 총선 앞에 파문이 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시각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뭔가 걱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기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뭐 패널 분들과 토론을 이게 딱 이렇게 토론 주제로 놓으면요. 이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화면 봐주시죠. 오늘 법무부와 관련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오늘부터 서울 고검 2층에 의정관을 설치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의정관 개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소식에는요. 추미애 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이 의정관이 뭐냐면요. 법무부의 대변인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는 과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대변인실 분실을 서울 고검에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청 안에 법무부의 분실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요. 다음 한번 봐주시죠. 법무부 관계자 얘기입니다. 의정관 뜻이요. 의자는 논의할 의, 정은 바를 정. 그러니까 바르게 논의하는 곳이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대변인실 이름을 이렇게 대변인 분실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이런 뜻으로 사실이나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관에는요, 법무부 대변인은 원래 그 과천에 있는 대변인실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부대변인은 상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 얘기도 좀 의정관 약간 좀 눈길을 잡는데요. 윤영걸 전 대표님. 글쎄요. 이게 초유의 일인데 법무부가 뭔가 소통을 좀 강화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검찰의 그 중심에서 좀 뭔가 견제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또 담긴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양쪽 측면이 있겠죠. 예. 저게 예를 들면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옛날에 과천 저 대공원 그 상기슬개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있는데 지금은 분원으로 두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서울시내 한복판으로 와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현대미술관 제일 큰 데가 과천에 너무 머니까 사람이 잘 안 온다고 해서 서울에도 또 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법무부 기자실이 과천에 있으니까 주요 기자들은 검찰 기자들이 많이 사실은 검찰 쪽 기자, 법조를 담당 기자들은 사실 검찰 거기가 핵심이고 많이 있죠.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주로 검찰 쪽에서 기사가 많이 쓰니까 이 법무부 부대변인이 어떻게 보면은 저 고검 서울 고검으로 파견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얘기하겠다. 법무부 쪽에서 기자들 만나기 어렵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안 보면은
기사라는 게 자주 만나고 얘기 들으면 아무래도 그 붓끝이 조금 이해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저도 설명도 많이 듣다 보면 또 이해하게 그렇죠. 되고. 또 멀리서 전화 통화하고 뭐 온라인으로 하면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해는 할 만하긴 한데 의정관이라는 이름부터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디 뭐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 같아요. 의정관이. 국회의사당은 정론관이죠. 뭐 올바름을 논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여태까지 검찰에 대해서 정말 검찰 중립을 지켜줬느냐 이 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한참 그 유재수 수사라든지 울산시장 수사라든지 조국 수사라든지 한참 수사하는 검찰 담당관을 그냥 중간에 좌천 인사하고 지금 어제도 기소장도 그 울산시장 그 기소장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저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만든 의정관 얼마나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자칫 저는 검찰 중립,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자꾸 좀 이 압력을 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언론이요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뭐 공무원끼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언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된 거 다 보도하잖아요. 지금. 다 보도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쇼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자, 이 의정관 평소 같았으면 별다른 주목을 못 받을 거예요. 뭐 그렇죠. 법무부가 뭐 설치를 했구나 이런데 지금까지 법무부와 검찰, 뭐 정확하게는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날선 대립이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검찰의 한 복판에 법무부의 분실이 생기다.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은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검찰이 약하지가 않아요. 엄청 세고 언론이 검찰이 주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검찰발 기사가 뭐 다 나온다고 봐야 되고 법무부 얘기는 이게 멀어서 그러는지 어떤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 거하고 서초동에 있는 거 차이를 아마 추미애 장관은 느낄 것 같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설명 좀 열심히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수처 통과됐잖아요. 검경수사권 법안 통과가 됐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과천 얘기 다르고 서초동 얘기 다르다면 또 언론은 서초동 얘기에 많은 분들이 가서 기자실도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전달 부분에서 많이 추미애 장관이 좀 어려움을 느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분실을 둔 걸로 보이고요. 아마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마 상주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변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대변인이 입이 되려고 하려면 잘 알리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과천에 아무도 안 오는데 그거 가서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서초동에 오히려 많이 하고 검찰의 지휘 감독권은 법무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요.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갔다 대검 기자실 갔다 또 서울고검에 있는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갔다가 갈 곳이 많아졌네요. 바쁘네요 지금요. 아무튼 상황은 이렇게 돼서 오늘 개소식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11시에 개소식이 있는데 추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서울 종로 출마 물 건너가는 겁니까? 지금요, 당내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황교안 일병 구하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종로 진짜 귀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종로.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석연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있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기자들과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로 출마 주저하는 황 이미 패배다. 이거 한국당에서는 아픈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내부 갈등 커지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험지 출마 선언 한 달 넘어갔습니다. 수도권 험지 간다고 얘기한 게. 그런데 어딘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요. 어딘지를. 그래서 맨날 종로 했잖아요. 근데 종로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요. 어제 기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약간 불쾌한 듯한 반응이었어요. 이리 오라고 해서 가는 건 안 된다. 뭐 이리 오라고 되면 꼭 가야 되는 거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당 안팎 비판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요. 이석연 상식의 반란이 필요한 지금 전공법을 피하고 있어 이해 안 된다. 지금 한국당 상황 그렇게 한가한 거 아니다. 지금 뭔가 반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전공법으로 가야 되지. 자꾸 고민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이석연 공관위 회의 가보니까 황교안 일병 구하기 같더라. 그러니까 종로를 가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김용호 등 황 종로 출마 부정 의견 뭐 대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준, 전희경, 홍정욱 오랜만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대타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반응이 당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얘기한 게 있고요. 그에 앞서서는요.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했죠.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합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인제 발표해라 그러면 이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뭐 한 달 전 얘기 그리고 어제 상황까지 연속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재진 교수님,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는 물 건너간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완벽하게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하기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에 예. 공관위원이 총 9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그 9분의 공관위원들이 공천과 관련돼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예.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석연 부위원장께서 예.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황이 이미 패배했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게 예.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분의 의견은 예.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종로에 출마해라라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낙연 전 총리하고 정면 대결을 하라 그런 취지예요.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 대통합을 누군가가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예.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물갈이의 전체적인 규모를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과 공천관리위원장, 물론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당의 대표로서의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선거를 총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 종로라고 하는 지역을 내가 나가겠다라고 먼저 말 못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판을 그리는 입장에서의 또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황교안 대표께서 조금 더 일찍 본인의 거취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지역을 내세우는 것이 선거 전략상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영건 전 대표님, 종로는 끝난 겁니까? 그리고요, 끝났다면 누가 대신 출마하는 겁니까, 거기를? 종로는 뭐 거의 저는 끝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타이밍이 한탄 늦었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라 제가 보면 공무원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고건 예. 총리, 예. 총리 때 인기 좋았잖아요. 예. 근데 대선 출마는 못했잖아요. 이 공무원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종로를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종로 나가야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한 30개가 돼요. 30개나 됩니까? 30개가 돼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만. 이거는 종로를 피하는 순간 장수의 자격을 잃는 겁니다. 4.15 총선은 야권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 기로인데 그 장수가 황교안이에요. 근데 장수가 꼬리를 빼는 꼴이에요. 장수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를 이길 때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마케도니아 작은 데서 군사도 적지만 알렉산더부터 앞장서서 이긴 거잖아요.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순신 장군이 기원전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정 율돌목에서 일본 열세척으로 이길 때 이순신 장군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까? 앞장섰잖아요. 먼저 목숨 그렇습니다. 걸고 북을 치면서.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감동을 주잖아요. 앞장섰으니까 윤수환 군이 앞장서니까 다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도망가는 사람 뭐라고 꾸짖고 하면서 목숨 걸어서 했잖아요. 예. 뭐든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예. 황교안 대표는 그 목숨을 안 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선택을 하든지 지금 비례대표 가면 비겁한 사람 소리 들어요. 또 종로 빼놓고 다른 지역 험지라고 하면은 다 웃을 거예요. 어디 그게 험지냐고. 예? 불출마해도 또 비겁하다 소리 들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종로 나가야 되고 저는 종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대표도 괜찮은 인물이에요. 이정현 대표도 그 배낭 하나 메고 그것도 무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나는 자격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가능성은 멀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종로 가서 깃대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요.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속마음을 분석한 기사. 속마음이니까 뭐 100%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죠. 황교안 종로 불출마 가닥. 분위기 좀 이렇습니다. 그러자 속으로 웃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은 왜 웃을까요? 남의 당 일인데요. 보겠습니다. 뭐 한국당 공관이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런 발언도 소개돼 있고요. 이낙연 표심 훑기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돼 있어요. 민주당이 여기 보면 민주당은 애써 미소를 감추고 있는 모양새다. 기자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의 고민이 길어진 만큼 이낙연 전 총리의 몸값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수 후보가 여러 출마해 교수 포심도 나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요. 종로 선거가 유리해질수록 이낙연 전 총리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 표심을 다지는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 분석 맞습니까? 기자들이 쓴 거죠. 기자들이 쓴 거고, 뭐 기자들이 뭐 상상력에 의해서, 그리고 뭐 본인이 취재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과 그 정당의 속을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론이 얼토당토합니까? 아니면 좀 접근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자체가 민주당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당 지도부가 알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한 그 기반은 마련해졌다고 보지만 뭐 미소를 지을 정도로 안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앞에서 패널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타이밍을 놓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겁먹으신 것 같아요. 겁먹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껏 말해왔던 게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일가를 언론에서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했다면 본인이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자신 있으면 나와서 붙어야 될 텐데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문재인 정권을 뭐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도 전부 다 허언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겁먹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수가 여러 명 나오더라도 우리가 뭐 미소 짓고 있는 건 아니고 국민의 보수가 연합표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하거나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말하는 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민주당이 애써 미소 감추고 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요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요.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출범했습니다.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축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고육지책입니다. 또 헌정을 유리한 불법 선거법 개혁에 대한 정당한 응전입니다. 선거법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자, 미래한국당 출범, 뭐 한국당 내에서는 고육주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미래한국당이 출범을 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선택지 중에 하나인 비례대표 출마 이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죠. 선택지 4개였어요. 종로, 딴데, 불출마, 비례. 근데 비례 없어지고요. 그리고 불출마는 하기 그렇죠. 지금 원내에 있다가 원내 못 가는 그러면 지금 종로는 어렵다고 보잖아요.
딴 데는 더 가기가 어렵습니다. 딴 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딴 데는 그 되는 험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험지가. 싸움 안 하는 전쟁터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다면 비례도까지 빠지면 저는 예. 다른 패널들은 자꾸 근데 결국은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본인도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4가지 선택지 중에 비례는 이제 안 됩니다. 미래한국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명도 안 된다고 가정했을 예. 때 안 되면 남은 게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없다면 종로밖에 못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못 갈 거라 안 갈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은 예. 많이 늦었지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미래한국당 관련해서 그게 옳고 그름은 뭐 사실은 선거판에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예. 것 같고요. 결국 하게 된다면 예. 민주당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이며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거법이나 정당법 위반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예. 막 꼼꼼히 아마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아마 질문이 나올 거예요. 네. 종로는 어떻게 된 거냐고. 뭐 공관위원한테도 물어보고요. 황 대표한테 또 물어볼 겁니다. 기자들이요. 계속. 이석연 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질문 나옵니다. 아침에요 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한 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이미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래에 있죠. 뭔가 이게 좀 미국 하원, 그러니까 미국 국회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뭔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분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뭘 북 찍고 있어요. 뭔가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모습이요.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s still shining, and my fellow Americans, the best is yet to com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 화면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 악수를 거부하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끝내가 뒤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립니다. 와,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악수 거부한 트럼프, 국정연설문 찢은 펠로시, 두 앙숙의 뒤끝이다. 지금 탄핵 문제로 엄청나게 날이 서 있죠. 미국의 분열상 그대로 보여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탄핵 표결 앞두고 상원 표결입니다. 80분간 국정 운영 설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특유의 자화자찬. 엄청난 리절트가 있었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설문은요. 자기가 국정 운영하는 동안. 자, 펠로시는 탄핵 가결 브로치를 딱 착용하고 왔답니다. 미 언론 서로 모욕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교수님. 네. 우리나라 정치도 참 날이 서고 분열됐다 하지만 미국 엄청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요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이번엔 또 낸시 펠로시 우리 하원 의장이 입은 옷 색깔도 서프로제트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참정권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흰색을 상징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 지팡이가 있는 브로치도 하원의 어떤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 복장을 입고 나왔었는데 사실은 악수를 하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하원에서 이미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그래서 상원에서 이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그러한 감정이 바닥에 쌓여 있어서 내부에 쌓여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경제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펠로시 의장이 그 연설문을 찢었잖아요. 3번에 걸쳐 찢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발언이 다 거짓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 찢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의 그 앙숙의 결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수를 하자고 청했는데 모른 척하고 뒤를 싹 돌고요. 연설 끝나자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모습. 와.
미국 정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분열돼 있는지 그 민낯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 내에 새롭게 어떤 신예인가요?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 기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대이변의 주인공은 38 부티지지, 피트 부티지지. 인구 10만의 시장입니다. 작은 어떤 도시의 시장인데요. 백인 오바마 이런 별명을 받고 있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 경선이죠. 여기서 1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라서. 그런데 그동안 유력 주자라고 했던 조 바이든 15% 4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피트 부티지지 27% 가까이여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돌풍입니다. 그래서 과연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걸었던 그 돌풍의 길 걸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일각에서는요. 성소수자 이런 부분이 표의 확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리고 한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 정도 하고요. 다음 기사는요. 이국종 교수 얘기입니다.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외상센터장 그만둔다고 얘기한 이후에 첫 출근이었거든요. 기자들을 만났어요. 여기 보시죠. 이국종 돈 따오라는 얘기 너무 힘들었다. 이젠 지쳤다. 그러면서 어제 작심 발언을 합니다. 외상센터장 사임 이후 공개 언급. 경기도 아주대병원 현장 조사 착수했다.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럼 어제 모습이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사실은 망했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한마디라도 이상한 소리 하거나 진실과 다르면 제가 간번이라도 간다니까요. 안 그래도... 자, 윤영걸 대표님, 어제 저렇게 얘기하고 기자들 참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뭐만 하면 돈 따와라, 돈 뭐 더 받아와라 이런 얘기만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외상센터장을 그만둘 때 굉장히 뭐 병원장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뭐 닥터 헬기 그 정원이 5명인데 1명만 있었다. 더 얘기하면은 돈 따와라는 얘기만 했다. 그러니까 저게 뭔가 우리 의료 체계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저게 정부는 정부대로 지원을 또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지금 경기도에서 뭐 조사는 한다고 하는데 정말 병원 측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다가 저런 문제가 생겼는지 저는 아니면 단순한 이국종 교수하고 저 병원과의 어떤 의사소통 문제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이국종 교수도 뭐 굉장히 뭐 훌륭하신 의사군 하지만 조금 어제 거친 말도 했어요. 이생망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건 젊은 사람도 쓰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준말이 이생망이거든요. 굉장히 감정이 격앙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런 분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은데 아무튼 뭔가 좀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봐주시죠. 여권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가 나옵니다. 군산 출마설입니다. 원혜영, 지금 이분은요 공천관리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실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군산은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이제 불출마하기로 했잖아요. 불출마 김의겸 대신 등판 가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최동욱 전 총장 등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말? 뭐 그 당 안에서 여러 가지로 회자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 뭐 출마한다고 결정을 내리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의겸 그 대변인이 지금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에서 훌륭한 자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영입을 해서 출마를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최동욱 총장도 그런 그 자질과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출마한다면 훌륭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최동욱 전 총장이 군산에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큰 힘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낫겠죠. 뭐 낫겠는데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사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 같아, 바람. 최동욱 총장 뭐 출마설이 잠깐 언론 보도에 며칠 전부터 나오더니 원혜영 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